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서점과 판매 순위 상위에 올라 있는 소설 모순입니다. 저도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항상 궁금하고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거든요. 비록 영상 제작을 위해 읽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읽는 한국 소설로서 제 마음에도 깊은 파장을 일으킨 책이었답니다. 네. 이 책의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각 단락마다 삶의 지혜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핵심 문장들이 정말 주옥 같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그 문장들을 봤을 때 제 생각과 책을 읽고 내용을 알고 난 후에 그 문장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다른 경험도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읽기 전에 작가님이 고심해서 쓴 문장을 먼저 읽어보시고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읽을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의 생애 외침, 그리고 열 번째 단락의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메모, 이어서 11번째 단락의 사랑에 관한 네 번째 메모이고요. 그리고 각 단락에서 작가님의 문장은 첫 번째 생애 외침에서는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열 번째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메모에서는 사랑이란 그러므로 붉은 신호등이다. 켜지기만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위험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안전도 보장하는 붉은 신호등이 바로 사랑이다. 11번째 사랑에 관한 네 번째 메모에서는 솔직함보다 더 사랑의 위험한 극약은 없다. 죽는 날까지 사랑이 지속된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왜곡시킨다. 사랑은 거짓말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무엇이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느 날 아침 문득 정말이지 맹세코 아무런 계시나 암시도 없었는데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한 번만 더 맹세코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다면 평소에 나는 이런 식의 격렬한 자기 반성의 말투를 쓰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열혈한을 만나면 지체 없이 경멸해버리고 두 번도 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 내가 어느 날 아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부르짖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그런 스스로를 향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더욱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눈물이 기척도 없이 방울방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밤사이 비가 내려 허약한 천장이 또 새는 것인 줄 알았다. 그것도 아니라면 흥분해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 줄 알았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눈물이 없었더라면 그 느닷없는 부르짖음은 눈 뜨고 꾸는 꿈에 잠꼬대 정도로 잊혀졌을지도 몰랐다. 눈물이 없었다면 나는 내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온 격렬한 그 구호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저 혼자 흘러나온 혼잣말 따위 나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 엄연한 증거가 있는 것이었다. 속눈썹에 이슬처럼 달려있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
젖어 있는 휴지 조각, 맵싸한 기운이 아직 남은 먹먹한 가슴. 이런 증거들이 나를 체근하고 있었다. 어서 밝혀내라고. 어서 명명백백하게 스스로를 설명해 보라고. 내가 가진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무언가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무엇이든 다 하고자 했다.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2번 가출을 해서 어머니의 애간장을 녹인 것도 다 그런 성격 때문이었다. 중학교 때는 동생이 내게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집을 나와 인천의 모자 공장에서 2달간 돈을 벌기도 했었다. 처음에는 여름방학 1달로 동생의 운동화를 해결할 작정이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2달 만에 나는 동생과 내 운동화 그리고 어머니의 가죽 구두까지 사들고 금이 환영을 하였다. 물론 온 가족의 신발을 마련해 돌아온 어린 딸에게 모진 매질과 욕설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로부터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특별한 외출이 있을 때 내가 사다 준 새 구두를 착용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수모를 완벽하게 보상해 주었다. 고등학교 때의 가출은 2번 다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먼저 집을 나갔고 이어서 또 한 친구가 가출을 했다. 혼자 남은 나는 심심했고 친구들 역시 심심하면 내게 전화를 해서 놀러 오기를 정했다. 친구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첫 번째는 일주일, 2번째는 좀 길게 1달. 나는 그렇게 긴 외출을 했을 뿐이었다. 결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다. 집이 다소 지겹긴 했어도 인생만큼 지겨운 것은 아니었다. 그 3번의 가출 동기가 그토록이나 변변찮았던 것에 비하면 결과는 한없이 의미심장했다. 나의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가출 소녀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다. 나중에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나라는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릴 정도였다. 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3번씩이나 집을 나간 맹랑한 년. 그래서 나는 20살이 넘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입으로 그 사건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사람들은 씹을 줄만 알았지 즐기는 법은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이었다. 에피소드란 맹랑한 것이 아니라 명랑한 것임에도. 어쨌든 나는 꽃피는 3월의 어느 아침, 느닷없이 나를 설명해 보라는 스스로의 요구에 사로잡혔다.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나는 우선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 나열해 보기로 한다. 굳이 비공개로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나의 평범한 신상 명세서는 이렇다. 이름 안진진. 그렇다. 나는 진진이다. 처음에 부모가 합의하기는 진이라는 외자 이름이었는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도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결정한 일도 5분 뒤에 새로운 진지함에 사로잡혀 뒤집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즉흥적으로 내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진짜 같은 것은 1번 쓰면 너무 무거우니 2번으로 합시다. 또 딸을 낳으면 선선이, 미미 이렇게 이름을 지을 계획이니까. 그러나 그 뒤 더 이상의 딸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도 진진이란 이름 앞에 안이 붙는다는 사실까지는 유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약간 지나치게 해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나라는 인간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었다. 나이는 25해와 7달.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 각각 1명씩. 휴가로 떠돌아다니며 가끔씩 집에 들어오는, 지금은 그나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넣을 수도 있다.
학력은 대학 휴학 중이고 휴학의 이유는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막대한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철없이 어머니를 졸라대거나 코피를 쏟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토록 잦은 휴학을 할 필요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었고 20대는 아직도 5년이나 남아 있었다. 휴학 후 돈을 벌기 위해 거친 작업을 다 열거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직업을 밝혀야 할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서비스업이라고 대답했어야 했다. 게으른 주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으므로. 그러다가 종종 이 나이에 어린애들에게 찻잔을 날라야 하는 일도 많았으므로 서비스업이라는 대답은 아주 적절한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도 사무원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직업이 얼마나 내게 대견했는지는 한 학기 등록금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얻는데 내 안간힘은 전혀 소용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모부의 지나가는 한마디는 엄청난 위력이 있었다. 이모부는 전화 한 통화로 이 일을 해결했다. 그리고 이모부는 말했다. 우리 회사에는 자리가 없어서 라고. 취미는 없다. 나는 이 취미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취미란 단어는 악취미의 줄임말과 같은 뜻으로 종종 사용된다. 사람들이 진짜로 즐기는 유희는 고상한 것보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클래식 음악 감상이 취미라고 말하던 커피 전문점 사장의 진짜 취미는 유부녀 홀리기였다. 사장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 취미는 돈도 들지 않고 위험 부담도 없는 데다 짜릿한 재미까지 철철 넘친다고 했었다. 이 취미에 문제가 있다면 신상카드에 떳떳이 기록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현재의 내 총 재산은 42만 8천 원이다. 나의 재산 규모가 진실로 얼마인지 어머니나 남동생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만 해준다면 거기에 10배를 곱한 액수라고 조용히 귀뜸해 줄 수도 있다. 돈 모으기를 생활 신조로 삼진 않았지만 그러나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내 또래 누구보다도 더 나는 정확히 알고 있는 편이었다.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거래나 협상의 자리에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은 기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 외 몇 가지 신상 명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다. 가령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라든지 혐오스럽지도 경이롭지도 않은 외모를 지녔다든지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읽은 책이 꽤 되어서 그럭저럭 머릿속은 채우고 있는 편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뒤에 더 이상 이을 말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내 인생의 볼륨이 이토록이나 빈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절망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우울해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양감이 없다는 것이다.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한 알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빈약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25, 결혼 정년기라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 또래의 모든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지금 내게도 머지않은 시간에 청혼을 할지도 모를 2명의 남자가 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20대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어맬 수 있는 기회들이 심심찮게 찾아온다. 나처럼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에게도 결혼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20대 젊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의 무기이니까. 벌써 결혼을 한 여학교 동창들이 바로 이 천하무적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익히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K. 그녀는 뚱보인데다 수다스럽고 거기다 덧붙여 몹시 해독하기 어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K가 작년에 슈퍼마켓의 젊은 사장과 결혼을 했다.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몹시 훌륭했다. 절대 K를 선택할 이유가 내게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K가 우유를 사러 슈퍼에 들락거린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우유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해치웠다. 우유가. M은 병약한 체질로 학교 다닐 때도 걸핏하면 장기 결석을 하던 친구였다. 더 이상 자리에 눕지 않고 사람 구실만 하며 살 수 있어도 원이 없겠다며 눈물 짓던 M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런 M이 미남 의사와 결혼한 지 벌써 2년째다. 병원 복도에서 빈혈로 쓰러진 M을 마침 그 미남 의사가 발견하고 병실로 옮겨준 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빈혈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해치운 것이었다. 빈혈이. 아무리 빛나는 20대라고 해도 극적인 연애담을 누구나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나처럼 매사에 무덤덤하고 세상사에 대해서 시큰둥한 인간한테는 설령 그런 극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발길로 걷어차 버릴 가능성이 많다. 아마 이런 뒷말쯤은 궁시렁거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담? 유치하기 싫이. 그랬으므로 지금 내게 나타난 2명의 남자와도 나는 당연히 몹시 무덤덤하게 만났다. 유치해질 순간은 얼마든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감상적이고 유치하게 살지 않겠다는 자세는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 내가 지닌 굳건한 세계관이었다. 내게 친구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은 다 그 때문이었다. 나는 감상과 유치함에 대해 언제나 과감하게 적대적이었으니까. 추리해보면 아마도 내 경우에 있어서는 나의 이런 태도 자체가 K의 우유 혹은 M의 빈혈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20대의 젊음에게는 온갖 것이 다 사랑의 묘약일 수 있다. 20대란 나이는 무언가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대다. 그것이 사랑이든 일이든 하나씩은 필히 사로잡힐 수 있어야 인생의 부피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힌다. 되돌아보면 어제도 우울했고 그제도 우울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까지 흘리며 절박하게 부르짖을 만큼 우울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예전의 나와는 달랐다. 나는 걸으면서도 생각했고 일하면서도 생각했고 자면서도 생각했었다. 사랑에 빠져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고 등산에 빠져 주말마다 산에 가는 행복으로 나날을 보내는 옆자리 직원을 보면서도 생각했고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되뇌이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대학 동기를 보면서도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25해를 살도록 삶에 대해 방관하고 냉소하기를 일삼던 나는 무엇인가? 25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무엇에 빠져 행복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나. 삶이란 것을 놓고 진지하게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본 적도 없이 무작정 손가락 사이로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나. 궁핍한 생활의 아주 작은 개선만을 위해 거리에서 분주히 푼돈을 버는 것으로 빛나는 젊음을 다 보내고 있는 나. 더욱 나쁜 것은 아직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으면서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중얼거리는 나였다.
그렇게까지 해서 급히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다. 하지만 결혼 말고 내 삶의 부피를 늘려줄 만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빈약한 인생을 걱정한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결혼에 빠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리석은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많은 시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각오만 열렬하다면 말이다. 그랬다. 나는 흘러간 유행가의 제목처럼 참 바보처럼 살았던 것이었다. 그런 깨달음이 언제부터인가 아주 조금씩 마치 실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새듯 그렇게 조금씩 내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을 것이었다. 항아리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물은 걷잡을 수 없이 새들어오고 마침내 마음자리에 홍수가 나버려서 이 아침 절박한 부르짖음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홍수가 나버리도록 마음자리가 불편할 때까지 나를 참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인생을 방기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면서까지 무의한 삶을 견디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비로소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태까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쓸데없는 군말들을 많이도 늘여놓았구나 하는 알 수 없는 긴장감마저 느낀다. 내 삶이 이렇게 굳어진 데는 하나의 까닭이 있었다. 아마도 나는 이 아침 내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스스로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삶을 들춰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어리석은 핑계처럼 들린다. 게다가 25에 다 커버린 나이에는 수치스러운 변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검토를 끝내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내 삶의 뿌리를 더듬기 위해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 꼭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다. 어머니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두 사람이 부모도 구별 못할 만큼 닮아서 키우는 동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외할머니한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얼굴도 같았고 성격도 같았고 하다못해 학교 성적까지도 무엇이든 두 사람은 똑같았다. 같은 집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며 늘 붙어 다니는 두 사람은 마치 둘로 나누어진 한 사람인 양 보였다고 했다. 도저히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한 사람. 어머니와 이모는 결혼과 동시에 비로소 두 사람으로 나뉘었다. 두 사람으로 나뉘자마자 이들의 삶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은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한 사람은 대신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소유하는 것으로 신에게 약속이나 받았듯이 그렇게 달라졌다. 안타깝게도 나는 불행을 짊어진 쪽으로 편입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머니와 이모가 그토록이나 혼란스러웠다. 빗물 새는 단칸방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다가 이모 집에 가서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의 이모가 비단 잠옷을 입고 침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었다. 울고 있던 어머니가 무대 뒤로 뛰어가 금방 비단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행복한 또 다른 사람 역할을 연기하는 1인 2역의 연극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고나 할 수 있을런지. 그때까지만 해도 삶의 고단함이 어머니의 얼굴을 많이 핥혀 놓지 않아서 이모와 어머니를 분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고백하자면
비단 잠옷 쪽이 어머니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혼란스러워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내가 이모의 딸이었다면, 그랬다 해도 가난하고 억센 이모와 부자이면서 부드러운 어머니를 혼동하곤 했었을까? 실제로 나와 동갑인 이모의 딸은 쌍둥이 이모에 대해서 한 번도 혼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었다. 그 애는 새침한 표정으로 늘 이렇게 말했다. 저기 너네 어머니 있다. 니네 어머니. 아니, 우리 어머니와 이모를 놓고 비교하는 일을 멈춘 때는 내가 사람들 표현대로 심심하면 가출을 하기 시작한 무렵과 거의 같았다. 나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왜 이다지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만 삶에 대한 다른 호기심까지도 다 거두어 버렸다. 이런 것이 운명이라면 그것을 내가 어찌 되돌릴 수 있으랴. 인생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이것이 사춘기에 내가 삶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다. 어머니의 경험이 나에게서 멋진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앗아가 버린 것이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 너무 무겁다. 풀씨가 바람에 날리듯 마음속에서 막연히 부유하던 생각들도 정색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깜짝 놀랄 만큼 심각해지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내 삶이 이토록 질이 멸렬해진 것을 모두 다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을 분석한다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 혹은 사회에 아니면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가끔 그런 분석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방종을 정당화하려는 젊은 애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의 교활함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특히 10대, 6대는 어린애들이 텅 빈 머리로 앵무새처럼 그런 핑계를 대고 있으면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야 한다. 영악함만 있고 자존심은 없는 인간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어머니에 대해, 행복한 이모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한껏 담담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 윗대 상황이 좀 미묘하긴 했지만, 내 삶이 그것에 완전히 빚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이런 말은 어떤가?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얼마 전 어떤 책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구절인데, 내게는 아주 훌륭한 충고가 되어준 말이었다. 내 삶을 변명하기 위해 어머니를 끌어댈 용기를 품게 한 것도 고백하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할 존재였다. 나라는 개체는 이다지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꼭 부끄러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깨달음.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그랬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졸렬했다는 것. 나는 이제 인정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기 앞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화의 구속은 점령군의 그것보다 훨씬 집요하다.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란 단 두 가지 종류로 간단히 나눌 수 있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 혹은 그녀일 것 같고, 오래도록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고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란 버스에서나 거리에서 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유행가의 가사에 시도 때도 없이 매료당하는 것이다. 특히 슬픈 유행가는 어김없이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의 무늬를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이별을, 그것도 아주 슬픈 이별을 동경한다. 슬픈 사랑의 노래들 중에 명작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유행가는 차마 이별하지는 못하지만 이별을 꿈꾸는 모든 연인들을 위해 수도 없는 이별을 대신해 준다. 유행가는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대물림되는 우리의 유산이다. 사랑이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심히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이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 생애 처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의 눈과 코와 입을 그윽하게 들여다보는 나. 한없이 들여다보는 나.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생긴 사람을 사랑해준 그가 고맙다고. 사랑하지 않고 스쳐갈 수도 있었는데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걸음을 멈춰준 그 사람이 정녕 고맙다고. 사랑이란 그러므로 붉은 신호등이다. 켜지기만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위험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안전도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이 바로 사랑이다. 여행에서 돌아와 나는 며칠 동안 사랑에 집착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전화에 자유롭지 못한 나, 유행가에 민감한 나, 거울 속에 내 모습을 오래 들여다보는 나.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다. 위험과 안전을 동시에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의 사랑이 맞았다. 나는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약간의 무리를 감수한다면 사랑에 관한 앞서의 세 가지 메모는 나영규에게도 유효한 것이었다. 약간의 무리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시간의 필요일 뿐 운명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김장우와의 사랑을 확인했던 시간만큼 나영규와의 사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했다. 우선 전화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나영규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의심할 바가 없었다. 유리천장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이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물론 사랑 혹은 결혼을 향한 발전이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전화의 공로였다.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빠른 시간 내에 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솔직히 나는 나영규와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피해왔었다. 만날 때마다 나영규는 어김없이 숙제에 관해 질문했다.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지요? 어서요, 진진씨. 어서 대답해 봐요.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나영규와 아주 많이 다른 점은 매사 준비가 느리다는 점일 것이었다. 나는 처음 말한 대로 계속해서 3개월론을 밀고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석 달만 기다려줘요. 나는 많이 느려요. 영규 씨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영규는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상상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개월은 걸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평균적이든 아니든 나 또한 그 이상 끌 생각은 없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료해지리라. 이미 아주 많은 부분이 명료해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벌써 2달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나영규에게 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 윤곽은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깊은 밤 나영규와 전화하고 있으며 문득 이 남자와도 사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를 사로잡곤 했다. 나영규와는 만나서보다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마음이 편했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다. 전화선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음성은 다정했고 섬세했다. 나는 책상에 턱을 개고 앉아 하염없이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럴 때면 이 남자와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다. 그는 늦은 저녁에 자주 전화를 했고 나는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화장실에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갔다. 만나자는 그의 요구는 적극 피했지만 전화가 올까봐 퇴근 후에는 집 앞 가게로의 짧은 외출을 삼가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도 혹시 사랑일까? 유행가에 민감해진다는 2번째 메모도 나영규에게 아주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유행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영규에게 유리한 것인지도 몰랐다. 슬픈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나는 늘 나영규를 떠올리곤 했다. 내가 그를 버린 다음 그가 저 노래를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영규의 마음을 찌르는 저 노래. 나는 나영규의 마음이 되어 슬픈 노래를 듣는 일이 많았다. 이것도 사랑일지 몰랐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는 사랑에 관한 3번째 메모는 확실히 김장우보다 나영규를 생각할 때 훨씬 더 경이로웠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심이었다. 언젠가 말한 대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오직 결혼 정년기에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미덕인 인간이었다. 거리에서 만인의 시선을 받을 만한 미모도 문 남성들의 표적이 될 만한 자랑스러운 배경도 전혀 없다.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으므로 먼저 김장우가 나타나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몹시 기이했다.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이럴까? 그러다가 점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린 듯이 닮아있는 연인들이었다. 김장우는 내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나는 김장우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를 들여다보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김장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는 몹시 자연스러웠지만 나영규의 고백을 들을 때는 어쩐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 불편했다. 처음에는 나영규가 왜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는지 기이하다 못해 저희가 의심스럽던 날들도 있을 지경이었다. 유망한 직장에 빈틈없는 성실함에 유복한 가정에 게다가 그 환한 미소는 얼마나 천진난만한간 말이다. 그런 나영규가 하필 내 발치에 사랑이란 감정을 부려놓다니 그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내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김장우보다 나영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지극히 타당한 일이었다. 나영규라는 남자, 이토록 못나게 생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다니 고맙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고마움도 사랑이라면. 오랜 시간 고찰했으나 나는 내가 나영규보다 김장우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명확한 단서를 구하지 못했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나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겠다는 지난 봄의 그 부르짖음이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온 힘을 다해 탐구하는 것이라던 그 봄날 아침의 다짐이 무위로 그치고야 말리라는 공포도 느꼈다. 나는 정녕 그날의 다짐을 성취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25 이전의 졸렬했던 내 인생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내 삶에 전력 투구 하고 싶다는 그 가상한 각오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전력 투구할 내 삶의 중대한 출발점이었다. 25의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단 중에서 나는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다. 내가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제발 부탁이니 누구도 비난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자 나이 25에 할 수 있는 결단이 꼭 결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처럼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결혼 대신 공부를 택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대신 자기만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으며, 결혼을 비웃으며 결혼할 나이에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는 여자도 분명 있다. 나라고 해서 그 모든 길에 대해 충분히 사색하지 않았겠는가. 이미 섭렵은 끝났다. 사색이 깊은 나머지 인생 자체가 졸렬해지고 말았다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인 것이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특별하고 한적한 오솔길을 찾는 대신 많은 인생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택하기로 했다. 삶의 비밀은 그 보편적인 길에 더 많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명제 앞에서, 사랑이라는 난해한 감정 앞에서 거듭 혼돈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니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마침내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내었다. 김장우와 나영규에게로 향하는 화살표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변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유사사랑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미리 말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일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앞서의 3가지 사랑 메모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사랑을 가려냈다. 사랑은 그 혹은 그녀에게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으로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이랬으면 좋았을 나로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사랑은 시작된다. 솔직함보다 더 사랑의 위험한 극약은 없다. 죽는 날까지 사랑이 지속된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왜곡시킨다. 사랑은 거짓말의 유혹을 극대화시키는 감정이다. 나는 나영규 앞에서 솔직했다.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외 모든 정황은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나영규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알고 있다. 나는 그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김장우한테는 그한테는 달랐다. 이모를 어머니라고 속인 것은 우연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김장우에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남동생을 말하는 일은 고통이었다. 현실 속에서 늘 우울한 김장우에게 나는 진정 보다 밝은 나, 보다 활기찬 나, 보다 어여쁜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이모를 어머니라고 믿으며 행복해하는 그에게 양말을 팔았고 지금은 김치를 팔고 있는 어머니를 고백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의 부피가 감소될 어떤 말도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감추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사랑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은 결코 아니다.
김장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사랑의 유지와 아무 상관없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 욕망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랑이다. 김장우와 함께 떠났던 서해 바다에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 장렬한 비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누추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였다. 부끄러움을 누더기처럼 걸치고 그토록이나 오래 기다려온 사랑 앞에서 걸어 나가고 싶지 않았다. 저 바다가 푸른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는 더욱 사랑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에게는 스스럼 없이 누추한 현실을 보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그 일이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존심이었다. 내가 두 사람 앞에서 판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되었다. 나는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다. 나영규에게는 사랑과 유사한 감정의 의사사랑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나영규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는 일뿐이다. 내가 그에게 약속한 3개월의 유예 기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나는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런 나를 사랑해준 나영규가 진실로 고맙다.